네, 누다심이라는 그 블로그 명칭 들어보셨는지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심리학 강사 강현식 선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다심이 뭐야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많이 계십니다. 그게 뭔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의 네. 준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사람. 네. 예, 아마 오늘 찾아뵙게 된 거는 이제 그 심리학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네네. 어떻게 이렇게 역사 쪽으로 가게 되셨는지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볼 때 제가 아무래도 심리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역사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단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나 사실 이런 어떤 흐름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역사가 됐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보다 보니까 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뭐 지금까지 이제 심리학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접근들을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역사 속에 명면한 사람이 보이더라. 네네. 그 사람의 심리학적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접근해 본다. 그런데 로마예요. 네네.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로마는 그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이블과 같은 예, 대상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제국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국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보편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보편 제국이라는 말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도 진정한 보편 제국이었습니다. 네. 수많은 영토, 그 안에 많은 나라, 많은 인종, 정복자와 피정복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을 하다가 그 영웅이 사라지면서 그 제국이 몰락했던 것과 달리 로마는 피정복자와 정복자의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였지만 피정복자를 바로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네. 뛰어난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로마는 당시의 보편 제국이었다. 그런데 네. 로마가 보편 제국인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제국만이 아니라 오늘의 제국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연합도 그 모태는 로마 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도 처음 미국이란 나라를 설립할 때부터 바로 로마를 배경으로 로마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요. 예.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럽의 배낭여행을 가보면서 유럽에서 아직도 2000년 전에 혹은 2500년 전에 그 유적들이 많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빼놓을 수 없는 현대의 법. 예. 그 법의 어떤 중심도 로마 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로마는 우리에 대해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편 제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예. 하나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중요한 책은 바로 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의 네. 이야기.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로마 역사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오노 나나미가 좀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네. 또 하나 에드워드 기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 학자 이제 한 사람은 저술가죠. 네. 어떤 특성을 이제 보셨길래 네. 이렇게 도움을 얻고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에드워드 기번과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그 책 제목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에드워드 기번의 관심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1000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흥했는가,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 이 두 사람의 다른 접근은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계몽주의 이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드워드 기번은 계몽주의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계몽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본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발전은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에드워드 기번이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그때는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찬란했던 로마를 보니까 결국엔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번은 당연히
왜 로마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 시오노 나나미는 그런 계몽주의가 이루었던 인간의 문명을 이렇게 무너뜨렸던 20세기의 큰 전쟁 중 두 번째 2차 대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어렸을 때부터 한 20세까지 그리고 좀 더 멀리 보자면 성인이 되는 25세, 30세까지 그 전쟁과 전쟁을 통한 대일 제국의 멸망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가 로마 역사를 보니까 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는 반대로 에드워드 기본과는 반대로 어떻게 로마가 그렇게 흥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관점들이 너무 괜찮고 재밌고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역사를 볼 때도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로마 역사를 이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대인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건국 신화 얘기로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이제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그렇게 풀어가는데 이 건국 신화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니까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라는 이제 설명을 통해서 선생님이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집단 한 국가, 한 민족, 한 집단이 왜 그들은 이제 이 독자적인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열쇠처럼 이제 이 생각들을 합니다. 선생님이 바라본 그 로마 건국 신화 어떤 특성을 찾아보셨는지요? 일단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는 그런 신화가 존재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신화는 아주 미개한 사람들, 원시인들이 그냥 밤에 뭐 잠이 안 오니까 뭐 소위 그냥 이렇게 지어냈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한때 신화를 미개한 이야기, 허구, 이것은 뭐 거짓 이런 걸로 치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또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 같은 사람은 신화를 통해서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융 같은 경우에는 신화와 민담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는 그 민족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집단 무의식이라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은 신화를 연구하면 그 민족, 그 국가의 집단 무의식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 어떠한 사람들의 소망이 있고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신화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신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내용의 정확성 또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크게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매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욕구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예. 그런데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됐으면 그걸로 족하냐? 그렇지 않다. 그 가운데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럼 존중받고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특별히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용의 정확성과 상관없이 그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고 그게 하나 신화였다. 그런데 또 신화의 또 다른 어떤 기능은요. 그 민족과 그 신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감을 정체성 문제를 형성을 해결해 주는. 한다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모든 건국 신화, 모든 어떤 신화들은요. 그 처음 시작을 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국 시조는 뭐 신의 자녀였다. 그럼 건국 시조가 신의 자녀였고 우리가 그 후손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 힘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민족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의 민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건국 신화에서 신과 연결된 접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런 식으로 건국 신화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감, 그리고 또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로마 건국 신화 얘기 중에 로물루스 형제는 좀 알려진 네. 편인데요. 아이네아스 경우는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늑대 밑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있는 두 남자아이. 이 동상과 그림들이 꽤 많이 사람들이 네, 알고 네.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작을 로물루스와 레무스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의 건국 시조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로물루스와 함께 또 다른 사람, 바로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예. 참 재밌게도 건국 신화가 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형국인데요. 아이네아스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드리자면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왕국, 그런 왕가의 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네아스는요, 비너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트로이 왕국이 무너질 때 아이네아스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신탁을 받고 비너스의 도움을 받아서 트로이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국을 찾아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너스와 대립했던 여신 유노라고 하는 그 여신이 굉장히 막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겪고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카르타고에 잠깐 도착해서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 잠깐 이렇게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 카르타고가 유노의 도시였거든요. 디도와 아이네아스라고 아주 유명한 네, 오페라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노의 계략에 빠졌다는 걸 알고 아이네아스가 다시 카르타고를 떠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약속받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또 역경이 또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역경을 다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왕국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왕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가 3년 후에 새로운 왕국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세웠던 그 왕국,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세웠던 그 또 다른 왕국, 이게 바로 멀리 보자면 이 로마 제국의 이제 시초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로물루스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네, 네. 아스카니우스로부터 대략 300년이 흘러야 우리는 로물루스라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로물루스는 바로 이 아이네아스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서 로물루스 이야기와 함께 이 아이네아스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굳이 따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확히 건국 시조가 로물루스입니까? 아이네아스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 왜 로물루스만을 건국시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로마인들의 어떤 중요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로물루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는 여러 가지 출생의 비밀이 얽혀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을 통치하던 나쁜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로 됩니다. 이 네. 과정에서 로물루스와 그의 동생 레무스는 서로 힘을 합쳐서 많은 적들을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안정된 세계에서 왕국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피를 나누었던 형제,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는 동지, 이 둘도 없는 쌍둥이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로물루스가 자신의 동생, 자신의 동지였던 레무스를 죽이게 됩니다. 일종의 살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요. 그런데 왕국을 건설하려면 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로물루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주변에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거렁뱅이들, 그냥 불황자들, 이런 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신과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원로원이라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덕막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원로원,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미네라는 조직으로 구성해서 국가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딛고 동생까지 죽이고 이렇게 왕이 됐으면 좋은 왕, 선정을 펼치는 왕이 됐어야 될 텐데 예. 이야기를 보면은 로물루스가 왕이 되자마자 악한 정치를, 폭정을 펼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듣고요. 그래서 로마의 건국 시대였던 로물루스는 원로원 의원들에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국 신화를 보면서 실제로 로물루스가 그런 왕이었더라도 우리 같으면
뭐 로무스는 위대했다. 네, 네, 그렇게 꾸미기 쉽죠. 네, 맞습니다. 나쁜 얘기는 좀 쳐버리고 네. 좋은 면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신화를 계속 구전되면서 좀 로물스를 나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 그 이면에는 로마인들은 우리는 영웅을 거부한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 없다. 라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사실은 공화정이라는 제도가 예. 로마를 유지하는 큰 제도였는데 이거를 뒤엎으려고 했던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왔기 때문에 큰 어떤 반항을 받은 것처럼 천년제국 로마의 중심에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들의 조상이고 시조였던 로물루스마저도 그러니까 건국의 영광을 한 명에게 돌리지도 않고 예. 두 명에게 나누고 그 한 명조차도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그리고 결과까지 비참했던 그런 왕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융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 로마의 건국 신화에는 로마인들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으로 성장해온 로마 역사가 상당히 이제 특이하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듣자면 아주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라기보다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더 선호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쭉 더 이제 내려오는데 그 포에니 전쟁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그 칼타고하고 200년에 걸쳐서 큰 전쟁 반복적으로 했던 바로 그건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로마의 배경 이런 것이 이제 흥미로운 것이라고요. 네. 저는 포에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원로원이다. 원로원이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던 원로원의 의사결정에 뛰어났느냐? 왜 그래서 포에니 전쟁을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왔느냐? 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관점을 가졌는데요. 원로원은 계속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원로원의 구성하는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자주 바뀌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 안에서 빨리 죽기도 했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원로원 지도층 인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원로원 의원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이게 옳은 거다라고 하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의 승자는 원로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적인 원론의 토의 구조라든지 네. 해서 어쨌든 개인의 한 독단에 의해서 이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데 그 원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더 이상 토론이 활성화될 수 없는 네네. 자멸적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든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집단이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뭐 아마 이런 견해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은 뭡니까? 원로원이 초기에는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네. 계속 그 안에 구성원들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원로원이 좋은 결정을 해서 로마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사자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이 한 원론에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고인물이 된 거군요. 네, 고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충분히 다양한 의사 표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토의 과정에서 서로가 알고 서로가 안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의 압력이 요구되고 서로가 눈치를 보게 되면 엉터리 없는 결정을 해놓고도 모두가 잘했다고 정당화하고. 하는, 정당화하는 예. 그런 집단사고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동의가 됩니다.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거. 네. 나중에 결국에는 로마 스스로를 자멸해버리게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로마가 3차 포에니 전쟁을 겪으면서 카르타고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카르타고가 처음에 로마의 협정을 위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카르타고를 멸망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카르타고가 맡고 있던 그 뒤쪽의 이민족들, 누미디아 같은 이민족들을 카르타고가 막아주고 있었는데 얘네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네. 로마의 영토가 커지면서 로마가 감당해야 될 이민족들이 워낙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게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마를 멸망으로 이끌어왔던,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아주는
툭 방파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깨트려 부수었던 그런 결정을 다름 아닌 원로원에서 했다는 게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로마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하고 사실은 이건 꽤 이제 유명하게 논의되는 네. 겁니다만 가령 뭐 그 원제국을 세운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서 무찌르고서 그냥 약탈해버리고 네.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제 철수하고 거기 지역 지배자만 두고 뭐 그런 네. 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쪽을 내 편으로 계속 확장시켜서 끌어들여 나갔다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로마가 이민족들을 흡수해서 그것을 자신의 가족으로 동화시켜 버리는 것만큼 네. 사실은 로마를 성공시켰던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의 심리학적인 어떤 지식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주로 태도를 바꾼다.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로마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정복자들한테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너네들에게 충분히 이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격했던 로마를 위해서 제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흔쾌히 마땅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누가 달려오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는 로마가 싫기는 한데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태도와 행동이 다를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예.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마치 애국심이 없었던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그의 행동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예. 로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로마를 위해서 자꾸만 싸우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민족들마저도 같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로마를 위해 싸우는, 그래서 로마는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적이 많아진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시민들, 우리의 친구들이 많아져서 전쟁에서 끊임없는 인력들을 보충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인력 보충 차원이 아니라 그 적국의 지도자가 막 여기 전체를 장악하기도 하고 뭐 이랬죠. 네, 맞습니다. 아, 그 오늘날 현실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야 될 일 것 같아요. 네.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계속 우리 지분을 확장해 나가는 네, 그러니까 네. 적이었던 세력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강대한 국가니까 돈 주고 고용한 용병들 갖고 많이 싸웠나 보다 싶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죠. 네. 예, 용병이 아니라 자력으로 이제 자국분대 식으로 싸웠다는 건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뭐 조그만 영토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뭐 포에니 전쟁을 예로 들자면요.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국 시민들을 모아서 전쟁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엄청난 돈을 가지고 프로 군인들, 싸움꾼들 이제 돈 싸움꾼들을 주고 사서. 돈 주고 사서 이제 전쟁에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농사를 짓던 로마 시민들이 전쟁이 됐을 때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어떻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에서 어떻게 아마추어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자, 여기에는 놀라운 어떤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치 저는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우리가 골리앗 같은 어떤 프로 전쟁,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그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본적으로 직업이 군인이 아니었던 다윗 같은 친구는 양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전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제 로마가 그랬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상전에서 배에서 서로 뭐 이렇게 뭐 던지고 뭐 서로 하는 거는 우리는 진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부딪히고 배를 잘 해가지고 침몰시키는 건 우리는 진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지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까마귀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배 안에다가 커다란 교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까마귀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교각 앞이 이 뾰족한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그 까마귀를 풀어서 이 교각을 상대방의 배에 찍습니다. 네. 그럼 두 배가 이제 꼼짝없이 붙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때 바로 로마 군인들이 교각을 타고 상대편 배로 가서 해상전을 지상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는 수렴적 사고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발산적 사고, 이 사고의 방향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예.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발산적 사고가 창조성과도 매우 연관이 있다. 그런 면에서 그건 뭐 전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로마의 법, 정치 뭐 모든 면에 해당됐던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예. 끊임없이 변화했던 이런 어떤 시스템이 바로 로마를 전쟁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 만나서 대화하신 겁니다. 네. 이제 로마 군사가 강성한 이유에 대한 얘기 이제 쭉 살펴본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만 할 수 없는 거고 저항에도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쿠스 반란, 노예 반란 같은 건 아주 유명한 얘기고요. 또 그 로마 이 개혁에 앞섰던 형제 얘기 등등 두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든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착 앞으로 가는데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 상황들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속에 성공은 어땠고 그 속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이 대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로마 공화정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두 형제, 그라쿠스 형제라고 불리는 이 두 형제를 로마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럼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 명문가의 자녀들을, 그리고 당시에 호밍관이라는 그런 어떤 면책 특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죽일 수 있었느냐? 그 이면에는 그 그라쿠스 형제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가진 자들의 것을 가져다가 없는 자들에게 주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진 자들이 가진 것도 합법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가진 것을 주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원로원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개혁은 필요합니다. 왜? 시민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잘 살아야 자신들의 어떤 부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언론 의원들이 아주 극단적인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심리학자 중에 전망 이론이라는 이론을 내놔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전망 이론이요? 네. 예. 전망 이론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이 2.5배나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카네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너무 커서 가능하면 잃지 않으려고 더 큰 손실을 감내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합리적으로는 니네 많이 가졌잖아. 니네 조금 내놔. 얘네한테 주자.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지?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될 줄 알았지만 자기의 작은 것을 빼앗기는 원로원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예.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면책특권 있는 호민관을 로마 시내에서 죽였던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바로 로마 공화정 말기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 로마에서는 그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죽여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해결을 못했군요. 이어서요. 우리가 로마 역사 들여다보면서 로마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들춰보면 제일 인상적인 게 그 잘 발달된 도시 설계예요. 네. 대중 목욕탕, 수로와 더불어서 쫙 네. 있고 뭐 굉장히 건축물 발달해 있고 세계 예술사의 첫 페이지도 바로 로마 건축물의 그 중흥 이 속에서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리적 욕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건축물이 여전히 있는 거 보고 굉장하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로마 군인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지휘관들이 놀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뭐 소위 뭐 군대 삽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인들을 이렇게 놀리면 뭐 딴 생각한다는 거죠. 딴 생각하고 사고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일 좀 시키지 말고 우리 사고 안 치고 딴 생각 안 할 테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 제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아마 로마 군사들은 지휘관한테 우리 사고 안 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좀 쉬게 해달라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로마 지휘관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내란이 일어났거나 큰 어떤 군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건축물이 발달한 지역들이 다 배경이 혹시 그런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게 딱딱 좀 맞아 떨어질 듯한 그런 규명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결국 그거 들여다보는 거는 과거를 과거 자체로 보기도 하고 또 오늘날과의 이제 대조 관계에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좀 신선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좀 총체적인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이건 일종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현상을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아마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기도 하겠고요. 네. 하나가 심리학이기도 할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심리학.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현식 선생과 더불어서 로마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살펴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마음이기보다 어떤 집단의 마음, 이런 게 될 겁니다. 로마의 스승이죠. 키케로가 한 말이 역사는 인생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우침을 얻고 가르침을 얻어가는 그 과정인데 인간 군상 어떤 개별적인 상황을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보다 좀 좋은 방향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로마서 들여다보는 이유도 아마 그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인간이 정말 집단적 오류에 빠진 그런 일들, 커다란 광기를 부린 일들,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겠죠. 로마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 삶의 현장들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오늘 이 시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심리학적 분석이 과거 조명뿐이 아니라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등불 노릇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